일본은 국민을 버렸습니다. 외교가 생명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을 믿지 않습니다. 대마도 어민 대표의 이 선언에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마도 해상에서 불법 선단 30여 척이 어선 6척을 포위 공격했고 주민 63명이 침수 위기에 빠졌습니다. 구조 요청을 넣었지만 일본 해상보안청은 45분 동안 나타나지 않았죠. 외교적 마찰 우려로 출동 보류라는 통보만 왔습니다. 일본은 국민보다 중국 눈치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한국 해경 3,000톤급으로 뭘 하겠어. 일본 중앙부처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단 3분 만에 한국 경비함이 현장을 장악했고 국적도 묻지 않고 생명부터 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고 유엔은 긴급조사단을 대마도로 파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마도 주민 2,500명이 일본 정부를 믿을 수 없다. 한국과 안전협정을 맺겠다며 청원에 서명했다는 겁니다. 왜 700년 동안 일본 땅이었던 대마도가 일본을 등졌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 해경이 또 왔다고? 저들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우리 어장을 순찰하는 거야? 회의실 안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대마도 항구청사 2층, 새벽 5시 30분. 창밖으로 보이는 수평선은 아직 검푸른색이었죠.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손가락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시마무라 아키입니다. 일본 국립해양안전정책연구원 소속 해양위기 데이터 분석관이에요. 도쿄 본부에서 위성 데이터와 레이더 신호를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죠. 하지만 최근 3개월간 대마도 근해 불법 조업 신고가 급증하면서 저는 현장 파견을 자청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던 바다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보고서마다 반복되는 단어. 한국 해경 경비함 출현 빈도 증가. 저는 그게 단순한 순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시마무라 씨, 이거 좀 보세요. 히가시 료타 씨가 급히 무전기를 들고 다가왔어요. 대마도 어민조합 대표였죠. 쉰을 넘긴 그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한국 경비함 해오름이 오늘 새벽부터 우리 어장 근처에서 계속 무전을 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무전기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수역은 불법 조업 단속 구역입니다. 모든 선박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이 수역은 한국어 다음엔 일본어, 그리고 영어 순서로 경고가 반복됐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저는 무전기를 히가시 씨에게 돌려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들이 단속구역이라니요. 여긴 공해 수역인데. 그게 말이에요, 시마무라 씨. 히가시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 경비함, 벌써 사흘째 여기 있어요. 우리 어민들 배가 나가면 바로 접근해서 확인하고 야간엔 서치라이트를 쏴대고. 도대체 저들이 뭘 노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저 경비함이 떠 있겠죠. 3,000톤급. 결코 작지 않은 함정입니다. 그런 배를 사흘 동안 이 수역에 배치한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감시하는 거예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수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저들은 더 깊이 파고들 거예요. 제가 데이터로 봤거든요. 한국 해경의 대마도 인근 활동 빈도가 작년 대비 312% 증가했습니다. 히가시 씨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우리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왜 대응을 안 하죠?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침 6시, 저는 도쿄 본부의 모리타 요시로 조정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번의 신호음 끝에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죠. 시마무라 씨, 이른 시간인데요. 죄송합니다, 조정관님. 현장 상황을 보고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한국 경비함이 사흘째 이 수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해 수역에서의 정당한 순찰 활동이니 우리가 뭐라 할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시마무라 씨. 모리타 조정관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일으키지 마세요. 당신은 분석관이지 현장 지휘관이 아닙니다. 데이터나 정리하세요. 자극하지 말고요. 통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자극하지 말라고요? 저들이 우리 어민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요? 뭐래요? 히가시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본부에선 자극하지 말래요. 외교 문제래요. 외교 문제. 히가시 씨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우리 목숨은 외교 문제보다 가볍다는 얘기네요. 본토 사람들은 늘 이래요. 대마도는 늘 마지막이죠.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섬 사람들이 느끼는 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서러움이라는 걸요. 오전 9시, 저는 항구부두로 나갔습니다. 어민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쌍안경으로 수평선을 보고 있었죠. 저기 또 왔어. 한 어민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어요. 희미하게 회색 선체가 보였습니다. 경비함 해오름. 저 배가 이 섬 사람들에겐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펼쳐 실시간 AIS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경비함의 위치가 정확히 찍혀 있었어요. 우리 어장 경계선에서 불과 2해리 거리. 우연치곤 너무 가까웠죠. 저들이 노리는 게 뭘까요? 옆에 서 있던 젊은 어민이 물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빈틈이요. 우리 정부가 대응하지 않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엔 더 깊숙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저들 방식이거든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을 좋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경계했죠. 작은 나라가 틈만 나면 영향력을 키우려 하는 모습이 불편했거든요. 독도 문제도 그렇고 이런 해양 분쟁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2시, 저는 다시 쿠로세준 지휘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현장 책임자였죠. 쿠로세 지휘관님, 대마도입니다. 한국 경비함이 계속 이 수역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 대응 계획이 있습니까? 아, 시마무라 씨. 쿠로세 지휘관의 목소리는 어딘가 답답했어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본청에서 내려야 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저도 현장 사람이니까. 하지만 제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위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또 위에서였어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저녁 7시, 저는 항구 식당에서 히가시 씨와 마주 앉았어요. 그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시마무라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어민들, 이제 일본 정부 안 믿어요. 뭔가 터져야 움직이거든요. 그것도 늦게. 히가시 씨. 아니, 사실이잖아요. 저 한국 배는 사흘 동안 저기 있는데 우리 경비정은 그림자도 안 보여요. 이게 나라예요? 저는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니까요. 내일 새벽에 저희 배 나가요. 시마무라 씨도 같이 타시겠어요? 직접 보셔야 데이터만으론 모르는 게 보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한국 경비함의 항적 패턴, 통신 기록, 활동 시간대. 모든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들은 단순히 순찰하는 게 아니라 주둔하고 있다고요. 저는 내일 바다에 나가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수역에서 무엇을 노리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고서로 정리해서 도쿄에 올릴 거예요. 그때는 본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창밖으로 대마도의 밤바다가 보였어요. 어둠 속 어딘가에 한국 경비함이 떠 있겠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저들의 진짜 의도를요.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몸이 무거웠지만 잠은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도 레이더 화면과 한국 경비함의 회색 선체가 어른거렸거든요. 씻고 나와 항구로 향했어요. 아직 컴컴한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죠. 부두에 도착하니 이미 어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히가시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시마무라 씨, 이쪽이요. 그의 배는 15톤급 소형 어선이었어요. 갑판에 올라서니 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죠. 다른 배 3척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5척이 함께 나가요.
히가시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엔 혼자 나가는 게 무서워서요. 뭉쳐 다녀야 안심이 돼요. 불법 선박 때문에요. 그것도 있고. 그가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저 한국배 때문이기도 하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뭘 잘못하면 바로 달려올 것 같거든요. 감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 분석이 맞았어요. 한국 해경의 존재 자체가 이 섬 사람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엔진이 요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배가 천천히 부두를 벗어났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수평선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시마무라 씨는 도쿄에서 오셨죠? 옆에 서 있던 젊은 선원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부에서 파견 나왔어요. 본부 사람들은 우리 사정을 몰라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여기선 매일이 전쟁이에요. 불법 배들은 날마다 들끓고 우리 그물은 찢기고 신고해도 경찰은 늦게 와요. 그런데 본토에선 자극하지 말라고만 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실감했거든요. 오전 6시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배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GPS와 레이더를 켰습니다. 화면에 우리 배들의 위치가 찍혔죠. 그리고 그 순간 화면 모서리에 큰 점 하나가 나타났어요. 저건 한국 경비함이에요. 히가시 씨가 쌍안경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역시 또 나왔네요. 저 배, 우리가 나오면 꼭 나타나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어선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즉시 도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리타 조정관이 받았어요. 시마무라 씨, 지금 몇 시인데? 조정관님, 긴급 보고입니다. 한국 경비함이 우리 어선들의 조업 패턴을 추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항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이건 명백한 감시 행위예요. 감시라니, 그건 추측 아닙니까?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난 사흘간 출항 시간과 한국 함정 출현 시간의 상관관계가 98%예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리타 조정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마무라 씨, 그쪽 감정이 과하게 실린 건 아닙니까? 공해상에서의 순찰 활동은 합법이에요. 우리가 문제 삼을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보고서나 정리하세요. 객관적으로요. 추측은 빼고요. 또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죠. 뭐래요? 히가시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역시 안 된대요. 증거가 부족하대요. 증거? 히가시 씨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증거가 되나 봐요. 본토놈들은 늘 이래요. 대마도는 방패막이죠. 뭔가 터지면 그때 가서 수습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다른 선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전 10시 크로세 지휘관에게도 전화했어요. 지휘관님, 현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 함정이 우리 어선들을 노골적으로 추적하고 있어요. 우리 경비정이라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마무라 씨. 크로세 지휘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청에서 출동 허가가 떨어져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언제 떨어지는데요? 모르겠어요. 외교부하고 조율해야 한대요. 외교부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우리 어민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감시당하고 있는데 외교부 승인을 기다리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답답해요. 통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이렇게 맑은 날씨가 오히려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시마무라 씨. 히가시 씨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본토는 우릴 안 지켜줘요. 우리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해요. 늘 그래왔어요. 그의 눈빛이 서글펐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섬 사람들이 느끼는 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배신감이라는 걸요. 오후 3시 부두로 돌아왔어요. 항구에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젊은 여성이 어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분은 누구세요? 제가 물었어요. 히가시 씨가 대답했습니다. 일본 지역방송 PD래요. 이소다 하루카 씨.
대마도 현황을 취재하러 왔대요. 이소다 씨가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지역 방송 이소다입니다. 도쿄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시마무라 아키입니다. 요즘 대마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한국 해경 문제도 있고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여론이 움직이면 본부도 무시할 수 없을 테니까요. 가능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소다 씨가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외부 위협과 내부 무관심이요. 한국 해경은 이 수역에서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 문제를 우려해 대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주민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소다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한국 함정의 위치, 시간, 우리 어선과의 거리. 모든 걸 그래프로 만들었어요.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 수역을 자기들 구역처럼 다루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대마도 해역 내 한국 해경 활동 패턴 분석 및 의도 추정. 내일 바다에 나가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부에 올려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릴 겁니다. 창밖으로 대마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의도를 밝혀내겠다고요. 새벽 4시 반, 다시 부두에 나왔어요. 어제보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죠. 히가시 씨의 배가 이미 엔진을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방수복을 여미고 갑판에 올라섰습니다. 오늘은 6척이 함께 출항하기로 했어요. 날씨는 좋네요. 히가시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별이 총총했죠. 바람도 잔잔했어요. 조업하기엔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방수 케이스에서 꺼내 레이더를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며 주변 해역이 펼쳐졌죠. 우리 배 6척이 선명한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가볼까 해요. 히가시 씨가 말했습니다. 어제 구역은 별로였거든요. 배가 항구를 벗어났어요. 엔진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서서히 수평선이 밝아지기 시작했죠. 오전 5시 40분 조업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배들도 흩어져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히가시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기 북동쪽이요. 신호가 너무 많아요. 평소엔 점 몇 개 정도만 찍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점들이 밀집해서 마치 덩어리처럼 보였거든요. 어선대일까요? 글쎄요. 저는 AIS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대부분 신호가 꺼져 있었어요. 정상적인 어선이라면 AIS를 켜야 하는데 말이죠. 히가시 씨, 이거. 저도 봤어요. 그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저것들,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레이더 화면 속 점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회항할까요? 젊은 선원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히가시 씨가 쌍안경을 들어 수평선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안 보여요. 좀 더 지켜봅시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건 정상이 아니라고요. 오전 6시 10분, 선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선원이 중얼거렸어요. 수평선 너머로 쇠빛 선체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선단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불법 조업 선단. 히가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항한다. 지금 당장. 엔진이 요란하게 돌아갔습니다. 배가 방향을 틀기 시작했죠. 하지만 레이더를 보니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저들도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둘러싸듯이요. 빨리요. 히가시 씨가 소리쳤어요. 무전기가 터졌습니다. 이쪽도 포위됐어. 저들이 막고 있어. 회항 못해. 앞을 막았어. 다른 배들의 비명이 무전으로 쏟아졌어요. 저는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점들이 원을 그리며 우리를 조여오고 있었어요.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저기! 선원이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쇠빛 선체 하나가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뱃머리에 쇠파이프를 든 사람들이 보였어요. 쾅! 굉음과 함께 배가 흔들렸습니다. 옆구리에 충격이 왔어요. 저는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죠. 들이받았어. 히가시 씨가 소리쳤습니다. 또 한 척이 반대편에서 들이받았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마무라 씨, 조타실로. 저는 비틀거리며 조타실로 뛰어들어갔어요. 히가시 씨가 핸들을 붙잡고 있었지만 배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전기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엔진이 고장났어. 침수돼. 도와줘. 저들이 올라타고 있어. 그물을 찢고 있어. 막아.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점이 아니라 진짜 배들이었고, 진짜 사람들이었고, 진짜 폭력이었어요. 쾅! 쾅! 연속으로 충격이 왔습니다. 배가 크게 기울었어요. 선원 한 명이 갑판에 낮아빠졌죠. 전화해요. 경비청에. 히가시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일본 해상긴급망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상긴급상황센터입니다. 구조 요청합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대마도 북동쪽 해역, 불법 선단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6척이 포위됐고 충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위치 좌표를 알려주세요. 저는 황급히 GPS를 확인해 좌표를 불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출동 준비하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30분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당장 와야 해요. 배가 부서지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침착하게 대기해주세요. 통화가 끊어졌어요. 30분. 그 시간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쾅. 또 충격이 왔어요. 이번엔 더 세게요. 조타실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저들이 미쳤어. 히가시 씨가 소리쳤어요. 일부러 들이받고 있어. 창밖을 보니 쇠파이프를 든 남자들이 우리 배에 올라타려 하고 있었어요. 얼굴엔 스카프를 둘렀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들은 협박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해칠 작정이라는 걸요. 무전기가 또 터졌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어. 물이 차올라. 누가 좀 와. 제발. 비명이 귓가를 찢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히가시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시마무라 씨, 진정해요.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무서웠던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평선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30분.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데이터로만 보던 위기가 이제 제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요. 30분이면 와요. 버텨요. 히가시 씨가 무전기를 붙잡고 다른 배들에게 외쳤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 그 시간만 버티면 됩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6시 23분. 그럼 6시 53분엔 경비정이 도착하는 거예요. 또 충격이 왔습니다. 버텨. 조금만. 히가시 씨가 핸들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창밖으로 불법 선박들이 계속 들이받고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몰아붙이는 짐승떼 같았죠. 무전기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물이 차올라요. 엔진실이 잠기고 있어요. 여기도. 선체에 구멍 났어요. 저는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어요. 우리 6척을 둘러싼 점들이 더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포위망이 더 좁아진 거예요. 시마무라 씨, 몇 분 남았어요? 여러분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38분. 아직 15분이나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수평선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경비정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죠.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듯이요. 쾅, 쿵.
연속으로 충격이 왔어요. 갑판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원이 조타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죠. 저들이 쇠파이프로 때려요. 그물도 다 찢었어요. 히가시 씨가 급히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열지 못했어요. 6시 45분. 저는 수평선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 안 오는 거야? 히가시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불안이 묻어났어요. 무전기가 또 터졌습니다. 배가 기울고 있어요. 침수가 심해요. 구명조끼 입어. 빨리. 저는 시계를 봤어요. 6시 50분. 이제 3분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수평선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시마무라 씨. 히가시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오는 거 맞죠? 오죠. 30분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6시 53분.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죠. 해상긴급상황센터입니다. 저 아까 구조 요청했던 사람인데요. 30분 지났어요. 어디 있어요? 제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하겠습니다. 대기음이 흘렀어요. 그 10초가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출동이 보류됐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외교적 마찰 우려로 출동을 보류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상황을 키우지 말고 가능하면 철수하시라고. 철수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배가 부서지고 있는데 철수하라고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난처합니다만 위에서 내린 결정이라. 위에서? 위에가 어디예요? 누가 결정한 건데요? 그건 저희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히가시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뭐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시마무라 씨, 뭐라고 했어요? 안 온대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외교 문제래요. 출동 보류래요. 조타실이 조용해졌어요. 히가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를 버린 거예요? 선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리타 조정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만에 그가 받았죠. 시마무라 씨, 지금은 왜 출동을 취소한 겁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외교 문제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진정하세요, 시마무라 씨. 모리타 조정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건 복잡한 문제예요. 중국 선단과의 충돌은 외교적 파장이 큽니다. 자칫하면 국제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구조 요청했는데 안 오는 게 뭡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리타 조정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철수하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최선이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배가 침수되고 있는데 어떻게 철수해요? 저들이 포위하고 있는데요. 그건 현장에서 판단하세요. 조정관님. 하지만 통화는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화면이 금 갈 것 같았어요. 쿠로세 지휘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지휘관님, 왜 출동 안 하는 겁니까? 시마무라 씨.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도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본청에서 지시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대기 중입니다. 대기요? 언제까지 대기할 건데요? 모르겠어요. 외교부와 조율 중이래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조율이요. 제 목소리가 울음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죠. 국가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국가가 뭐예요? 히가시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또 충격이 왔습니다. 배가 크게 기울었어요. 무전기에서 비명이 터졌죠.
배가 뒤집히고 있어. 도와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수평선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를 통치하는 건 국가가 아니라 문서였다는 걸요. 외교 보고서, 마찰 우려, 조율 중. 그 단어들이 우리 목숨보다 무거웠던 거예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터지는 비명, 배를 두드리는 쇠파이프 소리, 히가시 씨의 거친 숨소리. 모든 게 뒤섞여 귓가를 때렸습니다. 시마무라 씨. 히가시 씨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정신 차려요. 우리가 살아야 해요. 하지만 어떡해요? 일본은 우리를 버렸어요. 경비정은 오지 않고 본청은 대기 중이고 조정관은 철수하라고만 하죠. 그때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어요. 국제조난 주파수. 예전에 세미나에서 들었던 내용이었죠. 해상조난 시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함정이 응답할 수 있는 긴급 채널. 하지만 그건 규정 위반이에요. 자국 긴급망을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시마무라 씨, 뭐 하는 거예요? 국제조난 신호 쏠 거예요. 히가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저는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216.8MHz. 손이 너무 떨려서 다이얼을 제대로 맞추기 어려웠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대마도 북동쪽 해역. 불법 선단의 공격으로 6척이 침수 위기입니다. 긴급 구조 요청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어요. 좌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무전기를 놓았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죠. 안 되나. 히가시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쾅! 또 충격이 왔습니다. 조타실 유리가 완전히 깨졌어요. 파편이 바닥에 쏟아졌죠. 그때였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경비함 해오름. 메시지 수신했습니다. 3분 내 도착하겠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저는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오는 거예요. 예. 지금 전속력으로 이동 중입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눈물이 터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히가시 씨가 저를 꽉 껴안았어요. 그도 울고 있었어요. 온대요. 누군가 온대요. 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3분. 시계를 봤어요. 7시 5분. 그럼 7시 8분엔 도착한다는 거죠. 모두 버텨요. 구조대가 온대요. 히가시 씨가 무전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배들에서 울음 섞인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7시 6분. 저는 창밖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불법 선박들은 여전히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7시 7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7시 8분. 수평선이 갈라졌어요. 서치라이트였습니다. 눈이 부실 만큼 강렬한 빛이 바다를 가로질렀죠. 그리고 그 빛 뒤로 거대한 선체가 나타났어요. 회색빛 경비함. 뱃머리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왔어. 제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왔어요. 경비함이 무서운 속도로 접근했습니다. 그 순간 확성기 소리가 터졌어요. 이 수역의 모든 선박은 즉시 정선하라. 반복한다. 즉시 정선하라.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순서로 경고가 울려 퍼졌죠. 불법 선박들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서치라이트가 그들을 하나하나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선 명령 불응 시 강제 조치에 들어간다. 경비함의 경고가 다시 울렸어요. 그리고 갑판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헬기였어요. 로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동시에 경비함 옆구리에서 고속단정이 튀어나왔어요. 두 척. 물보라를 일으키며 불법 선박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저게 작전이에요. 히가시 씨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저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고속단정 하나가 가장 큰 불법 선박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물대포가 발사됐어요. 강력한 물줄기가 선박의 갑판을 쓸어버렸죠. 갑판에 있던 사람들이 비틀거렸어요. 쇠파이프를 떨어뜨리고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또 다른 단정이 옆으로 붙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순식간에 배에 올라탔죠. 승선 작전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데이터로만 보던 그 작전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헬기가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굉음이 귓가를 때렸죠. 헬기는 선단 위를 선회하며 서치라이트로 전체를 비추고 있었어요. 완벽한 포위였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 포위당한 거예요.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조난 선박, 응답하십시오. 부상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 명 다쳤어요. 히가시 씨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헬기로 구조사를 보내겠습니다. 갑판을 확보해 주십시오. 헬기가 우리 배 위로 내려왔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밧줄이 내려오고 그 밧줄을 타고 사람이 내려왔죠. 젊은 여성이었어요. 주황색 구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갑판에 착지하자마자 주위를 둘러봤어요. 부상자는 어디 있습니까? 조타실에요. 선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달려왔어요. 피 흘리는 선원을 보더니 즉시 배낭에서 의료용품을 꺼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처치하겠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어요. 지혈하고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선원의 신음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이름표가 보였어요. 막서연. 다른 배는요? 히가시 씨가 물었습니다. 박서연 씨가 무전기를 확인했어요. 지금 단정들이 순회하고 있습니다. 침수된 배는 예인 준비 중이고요. 창밖을 보니 정말 고속단정들이 우리 어선 사이를 누비고 있었어요. 한 척씩 확인하고 부상자를 옮기고 침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죠. 경비함은 우리를 둘러싸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방패처럼요. 무전기가 또 울렸어요. 여기는 해오름 함장 최윤호입니다. 조난 선박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까지 호위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믿음직스러웠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왔어요. 정말 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히가시 씨도 선원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불법 선박들은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고속단정이 추격했지만 몇 척은 납포하고 나머지는 놓아줬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서치라이트가 여전히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3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경계했어요. 의심하고 반감을 품고 감시자라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를 살린 건 한국이었어요. 국적도 묻지 않고 3분 만에 와서 목숨을 구해준 건 저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박서연 씨가 다음 배로 이동하기 위해 헬기 밧줄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그녀가 돌아봤어요.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일본 사람인데요. 한국하고 사이도 안 좋잖아요. 독도 문제도 있고. 그런데 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박서연 씨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국적은 나중이에요. 숨이 먼저죠.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조난 신호가 들리면 가는 게 우리 일이에요.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바다에선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녀가 밧줄을 잡고 올라갔어요. 헬기가 다음 배를 향해 날아갔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국적은 나중. 숨이 먼저. 그렇게 단순한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거예요. 시마무라 씨. 히가시 씨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히가시 씨가 무슨 말인지 아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함 해오름이 천천히 우리 옆으로 다가왔어요.
갑판의 대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확성기가 울렸죠. 조난 선박 여러분, 지금부터 한국까지 호위 대영을 유지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함장의 목소리였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했죠. 고속단정이 우리 6척을 둘러쌌습니다. 침수가 심한 배는 예인줄로 연결됐어요. 경비함은 맨 뒤에서 전체를 감싸듯 따라왔습니다. 완벽한 호위 대영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지만 파일을 열었어요. 통화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오전 6시 20분. 일본 해상긴급망 첫 통화. 30분 내 도착하겠습니다. 6시 53분. 재통화. 외교적 마찰 우려로 출동을 보류합니다. 7시 5분. 국제조난 신호 송신. 7시 8분. 한국 경비함 도착. 정확히 3분이었어요. 저는 GPS 로그를 열었습니다. 한국 경비함의 항적이 찍혀 있었어요. 우리가 조난 신호를 보낸 순간 저들은 10페리 밖에 있었습니다. 3분 만에 도착하려면 최대 속력으로 달려온 거예요. 망설임 없이. 국적을 묻지도 않고. 저는 파일을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통화 녹취, 시간 기록, 위치 데이터, 레이더 로그. 모든 걸 백업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히가시 씨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진실이요? 네.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일본이 우리를 버렸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 이 사실을 기록해야 해요. 히가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나온 거예요. 경비함의 확성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조난 선박 여러분, 곧 입항합니다. 부상자 후송 준비하겠습니다. 부두가 가까워졌어요. 주민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죠. 저는 경비함을 돌아봤습니다. 태극기가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갑판의 대원들이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배가 부두에 닿았습니다.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저는 갑판에 서서 경비함을 바라봤어요. 함장이 갑판에 나와 있었습니다. 쌍안경으로 봤더니 제법 젊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히가시 씨가 그쪽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따라서 허리를 굽혔어요. 함장이 답례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마무라 씨. 히가시 씨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요. 우리 살았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오해했어요. 감시자라고 위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거도 없이 의심하고 경계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죠. 히가시 씨가 말했습니다. 시마무라 씨, 우리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너무 몰라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무서우니까요. 무섭다고요? 네. 그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잘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트집 잡고 의심하고 깎아내리려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경비함이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임무가 끝난 거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비함의 뒷모습, 펄럭이는 태극기, 갑판의 대원들. 모든 걸 담았어요. 시마무라 씨는 이제 뭐 할 거예요? 히가시 씨가 물었습니다. 보고서 써야죠. 저는 노트북을 들었어요. 진짜 보고서요. 제가 본 것, 느낀 것, 있는 그대로 쓸 거예요. 본부에서 싫어하지 않을까요? 상관없어요.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해요. 경비함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엔 여전히 서치라이트의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적은 나중. 숨이 먼저. 그 원칙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국가란 국민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국가는 한국이었습니다. 부두를 걸어 나오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진실을 말하겠다고. 어떤 압력이 와도 어떤 비난을 받아도요.
왜냐하면 침묵하는 건 공범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더 이상 숫자 뒤에 숨지 않을 겁니다. 부두에서 부상자들을 후송하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히가시 씨가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저게 뭐지? 흰색 선체가 나타났어요. 일본 해상보안청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이제 오네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구조 요청한 지 2시간이 넘어서야 나타난 거예요. 경비정이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쿠로세준 지휘관이 내렸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다들 무사하신가요? 그가 물었어요. 히가시 씨가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해경 덕분에요. 쿠로세 지휘관이 움찔했어요. 죄송합니다. 출동 지시가 늦어져서. 지시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동안 지시를 기다리셨다고요? 시마무라 씨, 제 입장도. 입장이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입장이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쿠로세 지휘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쨌든 이제 제가 인계받겠습니다. 한국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인계요? 히가시 씨가 비웃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린 건 한국인데 당신들이 인계를 받는다고요? 다른 어민들도 모여들었어요. 모두 쿠로세 지휘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구조됐어요. 한 어민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외교 문제 운운하며 안 왔잖아요. 그건 쿠로세 지휘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취 파일을 재생했어요. 외교적 마찰 우려로 출동을 보류합니다. 상황을 키우지 말고 가능하면 철수하시라고. 긴급상황센터 직원의 목소리가 부두에 울려 퍼졌어요. 주민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히가시 씨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화 녹취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전 6시 53분. 일본 해상긴급망과의 재통화 기록이죠. 출동을 보류했다고요? 한 주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분노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어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였네요. 외교가 사람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쿠로세 지휘관이 뒷걸음질 쳤어요. 진정하십시오. 이건 제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몬청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본청 책임자는 누굽니까? 모리타 조정관입니까? 아니면 더 위입니까? 쿠로세 지휘관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펼쳐졌어요. 6시 20분, 첫 구조 요청. 30분 내 도착 약속. 제가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6시 53분, 출동 보류 통보. 7시 5분, 국제조난 신호 송신. 7시 8분, 한국 경비함 도착. 정확히 3분이었어요. 주민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일본은 1시간 넘게 우리를 방치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3분 만에 왔죠. 국적도 묻지 않고 외교도 따지지 않고 골든타임에 맞춰서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이소다 하루카 PD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쿠로세 지휘관이 그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촬영은 공공장소에서의 취재는 합법입니다. 이소다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시마무라 씨.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저는 일본 국립해양안전정책연구원 소속 분석관입니다. 공무원이에요. 이 말을 하면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히가시 씨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하지 마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침묵하는 게 더 위험해요. 공범이 되는 거니까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늘 일본 정부는 대마도 국민을 버렸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구조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국적을 묻지 않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쿠로세 지휘관이 다가왔어요. 시마무라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가 간 문제가. 국가 간 문제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국가 간 문제가 우선인가요?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국가입니까?
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소다 씨에게 건넸어요. 여기 모든 자료가 있어요. 통화 녹취, GPS 로그, 레이더 기록, 시간 타임라인. 다 들어있어요. 시마무라 씨. 이소다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겠어요? 정말로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해요. 누군가는 해야죠.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켜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리타 조정관이었어요. 시마무라, 당신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이라고? 당신은 공무원이에요. 국익을 생각해야죠. 국익이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국민을 버리는 게 국익입니까? 당신 경력 생각 안 해요? 당장 해명 자료 내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거절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해명할 게 없거든요. 제가 말한 건 전부 사실이니까요. 시마무라. 조정관님.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숫자 뒤에 숨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통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대마도의 밤이 보였어요. 항구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진짜 보고서요.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대마도 해상 조난 사건 전말 마이너스 누가 국민을 지켰는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진실은 말해져야 하니까요.